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를 덮쳐 15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40년 운전 경력의 68세 버스 운전기사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최고 120mm가 더 쏟아지겠고 이번 주 내내 게릴라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젯밤 15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국과수 차량 검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 방탄 탄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당은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진행 중인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과일 등 먹거리 물가 불안과 유가 고공행진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는 건 현재까지는 피의자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네, 유서현입니다. 네,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에 15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급발진은 현재까지는 피의자의 진술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종은 제네시스 G80으로 사고 기록장치 분석에는 길면 2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과 체열 검사 결과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에 차량 동선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사고 직전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 담당 의사 소견을 들은 뒤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 서울시청역 인근 차량 역주행 사고로 시중은행에 다니던 동료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급 사무관까지 올라 가족의 자랑이었던 서울시 공무원도 저녁을 먹고 다시 일을 하러 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온 유족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라며 한참을 바닥에서 울부짖다 주위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밤중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숨진 9명 가운데 6명의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 병원에는 온종일 유족들의 황망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연락 받으면 일단 장례식장으로 아유 착하네. 성실하고 disciplin하네요. 아주 희생자 가운데 4명은 시중은행 동료들이었습니다. 승진 등 인사발령을 기념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난 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2명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인병 청사운영 팀장은 중학생 시절 뺑소니 사고로 얻은 장애로 몸이 불편한데도 9급 세무 공무원에 합격해 5급 사무관까지 오른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 상을 받은 날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하러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서울시 세무직 시험을 쳤더라고요. 맨날 뭐 11시 뭐 이렇게 넘어서 퇴근하고 전화하면 형님 바쁘다고 이러고 이래서 뭐 그리 바쁘냐 이러니까 서울시내 시위가 너무 많아서. 유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떠나보낸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앞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거로 알려졌죠. 최근 판례를 살펴보니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참사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급발진 관련 1심 판결 7건을 분석해보니 무죄가 선고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형량의 경우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금고 4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운전자 주장보다는 사고 기록 장치, EDR 자료나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로 분석됐습니다. 다양한 정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남은 경우만 예외였습니다. 제주지법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급발진 차량들은 보면은 회피 동작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속도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는지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탄핵 시도와 사퇴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만에 내린 사퇴 결단의 배경을 김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직무 정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걸 막으려면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법적 정당성도 없이 연이어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퇴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임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또 한 번 탄핵을 앞두고 기관장이 물러나는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반복되는 혼란이 안타깝다며 자신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인 가운데 앞서 여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건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과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정 공백 상황을 계속 만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를 두고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겁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 상정 처리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방통위원장 사퇴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건 무서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옹졸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겁박에 또다시 식물방통위가 됐다며 자기들이 탄핵할 사유를 만들어 놓고 탄핵을 추진하는 총극을 벌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행정 공백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김홍일 위원장 사퇴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신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역시 최상병 순직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는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최상병 순직 사건이 국방부로 회수된 걸 두고 대통령실 외압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장관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돼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안 상정 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대정부 질문이 종료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걸 두고는 민주당의 꼭두각시라며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 상정한 전례가 없다. 대정부 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석으로 즉각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활동의 시작인 원구성을 포함해 그동안 의사 일정이 지체되어 온 책임이 여당에 있는 만큼 관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이 규명될까봐 두려워서 좀 계속 시간 끌기 지연 작전으로 상임위도 미뤄왔고요. 심지어 대정부 질의조차 파행을 만들어 간다면 관행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오는 4일까지 통과를 공언했던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7월 국회로 미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상황을 보며 추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후보 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을 이끌 포부를 밝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5분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동시에 직격하며 자신은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 운영 100일 계획으로 민생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신뢰 없는 당정 관계를 언급하며 한 후보를 정조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차례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총선 기간 동안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 또 오해라면 오해 불식 오해 해소 또 그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험지에서 내리 5선을 한 승리 DNA로 당을 개혁하겠다면서도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었고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두고 반응하지 않겠다며 자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정말로 뜨겁게 분노해야 됩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이건 당내 선거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서로 네거티브 공세를 벌여오던 후보 4명의 발언 수위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친한 대 반한 구도는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을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어미준 검사 등 모두 4명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강백신 검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곧바로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졌고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 말기인 듯하다며 미수에 그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화풀이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화성공장 화재에 이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참사가 잇따르는데 탄핵이 웬 말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검사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또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하는 건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검사들을 조롱하고 겁박해도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죄와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재판장을 맡겠다는 격이라며 상권 분립을 위반한 위헌 탄핵이자 이 대표의 처벌을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 모두 중요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빗물이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논밭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둬야 합니다. 지주를 설치하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한 날이 계속될 때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병충해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엔 서둘러야 합니다. 논밭에 들어찬 물을 빨리 빼고 그 즉시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말라붙기 전 씻어내야 합니다. 농업재해는 사전 사후 대응이 중요한데요. 먼저 배수로 정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고정, 보강 작업, 그리고 침수 이후에는 빠른 물빼기 작업과 더불어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 그리고 생육을 증진시키는 영양제 살포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도 사전 대처가 중요합니다. 폭우 전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흡기 질병에 대비해 적어도 2주 동안은 가축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명단이 올라온 데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게시를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달라며 하루빨리 복귀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미사일 낙하 지점이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던 평양 인근 내륙인 점을 근거로 기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 11다 4.5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이 4.5톤인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장대로라면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인 화성 11형 시리즈로 보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알려진 화성 11 가형과 북한판 에이테크스인 화성 11 나형 등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4.5는 탄두 무게 4.5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모의 탄두를 장착했고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500km 내외이고 탄도 무게가 4.5톤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반도용이면서 그 하나의 도시를 완전히 폭파 해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민가가 없는 평양 부근에 떨어졌는데 시험 발사가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초대형 탄두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5톤까지 느린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기술 개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달 중으로 추가로 시험 발사하겠다고 밝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나흘 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하면서도 대외 메시지나 군사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라며 상반기 경제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당 국가정책의 중간 결산과 대책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러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이 체결된 직후 열려 이와 관련한 대외, 군사 분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교사와 다른 학생이 제지하는 겁니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특수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학교 정교사 27명 가운데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는 데 서명했습니다. 흉기 난동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사 보호 등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다음 날 학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사를 나무라고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나무라고 그런 학생인 줄 몰랐냐. 혹은 생활지도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그 분노해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이러한 교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고 고성을 지른 것도 특정 교사와 단 한 차례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장이 질타를 했다거나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를 하지 말아라 질타를 했다거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요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이 있는데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 유명 관절병원인 A병원의 대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범사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표 원장이 6개 병원의 대표 원장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하고 있어서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접 납품업체를 설립해서 의료기기 업체나 의약품 업체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향후 수학 능력 시험이 논술, 서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재 4지, 5지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를 2033년 수능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대입제도 변화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면서 건설 현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과 레미콘 차량 운송 사업자들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공기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 현장을 오가야 할 레미콘 차량들이 공장 마당에 줄지어 섰습니다.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가 1일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은 8,190대로 수도권 전체 레미콘의 74%를 차지합니다. 운송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회사들과의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단 휴업을 택한 것입니다. 단체 협상을 거부하는 거고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뭐 만나지를 안 했으니까 어떤 근거로 뭐 만나지를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돌아다니면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만나지 말라는. 특수고용직으로 지입차로 개별 레미콘 회사들과 1년 단위 업무 계약을 하는 운송업자들은 레미콘 회사 측 단체와 통합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회사 측은 운송사업자들이 노조원 신분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노사협상과 같은 형태의 통합교섭에는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업자들께서는 협상에 있어서 단체 협상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희 사측에서는 개별 각 사별로 그 운반 사업자들이랑 계약하는 게 맞다. 결국 협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수도권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내내 비 오는 날이 계속돼 원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의 차질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휴업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공사 발주자들과의 갈등의 소지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상반기 전국 분양시장의 평균 경쟁률이 6대1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아파트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144개 단지에서 6만 943가구가 공급됐고 1순위 청약에 37만 8,894명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 6.2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5.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1순위 경쟁률은 2.31대 1에 그쳤고 인천도 3.87대 1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 알짜 단지들이 진행한 특별 공급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경기도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어제 진행된 특별 공급 청약에서 287가구 모집에 36,522명이 신청해 평균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공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 정치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가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유권자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바이든 대통령은 41%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76%가 지지 후보를 결정했고 바이든 지지자 68%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에 전역한 그룹 BTS의 맏형 진이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섭니다. 진은 오는 27일 성화 봉송 주자로 참가하는데 이를 위해서 조만간 프랑스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2일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마친 진은 올 하반기 활발한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스페인 국적 보잉 항공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승객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항공기 천정에 사람 발 모양이 보입니다. 난기류의 여객기 동체가 급강하면서 승객 한 명이 천장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놀란 남성 승객이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로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Cara, pierna, en todos lados. Y bueno, más o menos tuvieron 30 personas heridas. Y nada, la verdad que una sensación bastante horrible. Pensábamos que la quedábamos ahí. Pero bueno, gracias a Dios no pasó a mayores. 승객 32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탈과상 등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까 놀란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한 덕분입니다. De un momento para el otro se estabilizó, se fue en picada y toda la gente que no tenía cinturón se fue por los aires, se dio contra el techo, se lastimó, etc.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로 난기류로 인한 승객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6일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같은 기종 보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종은 다르지만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도 미얀마 상공에서 순식간에 1800m나 급강하해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난기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무원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접하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나게 된 걸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일단 뭐 사고 경위를 살펴보자면 그 시청 앞 그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는 4차로에서 역주행이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차량 2대를 추돌을 하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보행자들을 추돌을 한 후에 다시 또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을 해서 보행자들을 2차로 추돌을 하고
교차로를 지나서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방통행길이었고요. 4차로 굉장히 넓은 일방통행길인데 역주행을 하게 된 경위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뭐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진술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경위는 알 수가 없겠지만 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질이 어두워서 길을 잘못 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운전자가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량이 어떤 조향 장치의 제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 그래서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역주행으로 진입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운전자가 40년 운전 경력이 있는 버스 기사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은 뭐 안산 소속이지만 예전에 서울 시내에서도 버스 기사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 들었습니다. 네. 지리에 굉장히 빠삭할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역주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헷갈릴 만한 도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한 번만 다녀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넓은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 일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뭐 미숙하고 초보 운전인 사람이 아니라면 차량들 어느 정도 움직임만 보더라도 여기가 일방통행이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인명피해가 상당합니다. 단독 차량의 인명피해라고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지역적인 그 장소적인 특성도 있었고 시간대도 좀 안 좋았고 시청에 사람들이 많이 뭐 출퇴근길로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뭐 술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장소였던 데다가 예. 시간대도 딱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고 뭐 귀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 동료가 승진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어서 되게 안타까움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각자 개개인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고 지금 그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알려진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두고서 저희가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일단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의 발언일 뿐이라고 말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뭐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급발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차량이 운전한 그 구간과 거리와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거리를 잠깐 동안 운전하면서 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예, 지금 자료 화면도 나가고 있죠. 그 상당히 그러니까 긴 거리를 긴 시간 동안 이제 빠른 속도로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 운전 그 미숙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엑셀을 한번 밟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하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놀라서 적어도 브레이크를 밟지는 못하더라도 엑셀에서는 발을 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지하니까요. 그러면 가속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 상당 거리의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들을 보면 계속해서 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차량 상태라고 하면 엑셀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번 사고도 초기에는 별로 이렇게 영상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보여지는 영상들을 보면 주행 거리가 한 2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200m를 주행하는 동안 시간도 꽤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잘못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거리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을 봐서는 급발진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급발진일 수 있다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급발진이라면 어디 뭐 가로등 아니면 다른 차를 바꿔서 이렇게 서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죠. 서서히 감속을 하면서 스스로 멈췄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랑 조금 다른 모습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급발진으로 이제 사고를 냈다고 하시는 의뢰인분의 사건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브레이크가 벽돌처럼 딱딱해서 밟히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눌러지지가 않은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근데 아마 이제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차량이 어디에 충돌을 하기 전에 그런 상태가 해소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발진 상태로 막 사고를 일으켰는데 멈추질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급발진 사고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만약에 제대로 정말 작동을 제대로 못했던 그 운전자의 문제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급발진은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멈춰선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차치하고 가속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또 추측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점은 또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다른 전문가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인명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신데, 예. 뭐 그것도 역시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 잘못된 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이제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예. 핸들이 제대로 조작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역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는 지금 뭐 일방 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운전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엑셀을 잘못 밟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역주행길에 잘못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추고 후진을 하지 아무리 자기가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그 역주행 방향을 끝까지 가서 그 장소를 회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반대 방향에서 차들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역주행을 해서 거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국과수에 경찰이 의뢰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일단 차량 자체와 차량 안에 들어있는 EDR 기록 장치 그리고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모두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하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ED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센서를 통해서 기계적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예. 근데 이 장치가 만약에 기계적인 작동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록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벽돌처럼 아예 밟히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면 센서는 브레이크가 밟혔나 안 밟혔나를 측정하는 건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았어도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기록이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형사 사건에서 급발진을 사실상 인정한 그런 판결을 보면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오디오의 내용을 듣고 소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운전자와 뭐 동승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운전자의 비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차량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서 그런 이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블랙박스나 EDR
그리고 뭐 차량 자체의 뭐 기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제가 알기로는 EDR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데 한 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야 뭐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차량의 기계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어떤 장치적인 결함, 뭐 그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건강 문제도 네. 짚어볼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갑자기 운전자가 건강 문제로 운전 조작을 갑자기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죠. 예. 뭐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작적인 증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 자체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뭐 마치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 그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연예인 중에 뭐 심정지로 해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아예 의식을 잃거나 해서 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들었던 정보로는 운전자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의식이 없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예. 또 동승했던 배우자도 뭐 그런 다른 어떤 병적인 질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고 운전자 나이가 68세입니다. 뭐 초고령 운전자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고령 운전자를 둘러싼 논란이 또 재점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사고를 뭐 고령 운전자의 문제로 보기에는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뭐 60대 후반, 70대 초반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령 운전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령이 돼가면서 인지 능력이나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들을 발생시켰을 때 운전자의 연령을 보면 고령인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갱신할 때 좀 주기를 단축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런 이제 면허 갱신 여부를 하는 그런 뭐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책적인 차원과 함께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를 보셨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만약에 페달 오조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차량 자체에 내장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된다면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충분히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되거든요.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더 보강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를 들면 어떤 벽을 마주친다던가 사물을 마주쳤을 때 엑셀이 작동하지 않도록 기계 장치에 아예 그런 보조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예. 이런 사고를 막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런 사고를 아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면 법제를 통해서 의무화하고 그리고 보다 안전한 그런 차들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 네, 지금 뭐 정확한 경위를 일단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던가 그리고 사실 가장 가까이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뭐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의 오디오가 남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급발진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향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급발진 의심 사고가 법정에서 법적인 다툼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 급발진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까? 일단 지금 민사적으로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없는 상태고 형사 사건에서 이제 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그런 사건에서는 일부 급발진이 의심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 몇 건 정도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법에 정해진 최고형은 금고 5년형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금고형이라는 금고형이고 또 5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뭐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과실범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형을 경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지는 사례는 적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운전자에게는 처벌 가능성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죠. 형사처벌은. 일단 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운전자 과실은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EDR, 사고 기록 장치 EDR이 조금 맹점이 있는 게 브레이크를 밟고 싶었지만 밟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록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페달 있는 쪽에 블랙박스 같은 뭐 카메라 같은 걸 단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이 운전석 아래쪽에 촬영이 되는 그런 블랙박스 상품들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가장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그런 블랙박스가 의무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필이면 또 그렇게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차에 사고가 나야지만 그게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도 저희도 보도해드렸던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이른바 도현이 사건, 이 사건에서 재현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재현 실험과 그때 사건의 정황, 그것들이 이번 사건과 좀 유사점이 발견된 것을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사고의 태양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급발진으로 인해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진행한 거리나 속도나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했다라는 굉음, 들었다는 굉음 뭐 이런 것들에 좀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다수의 사상자를 이렇게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가 이 운전자를 용서하느냐를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심하게 이제 중하게 나온 경우에는 뭐 금고 4년형까지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걸로 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법에 정해진 한도에 있는 형이 가장 최고형으로 이제 법정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뭐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 보고 최고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금고 5년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차량이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감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동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흔히 알려진 방법은 이제 기어를 중립으로 놔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려고 끄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시동이 안 꺼졌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꼭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페달로 밟는 브레이크랑 제동을 하는 방식과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페달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치는 것이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게 그럴 정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창문을 열고 내 차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소리를 좀 지르고 경적도 울리고 뭐 이런 주변에 일단 내 상황보다는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험금이 처리가 될까요? 일단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은 모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 한 명당 뭐 이제 사망에 대해서 지급되는 뭐 금액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또 지급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차량의 결함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보험사에서 그 제조사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배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에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만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남하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특히 충청과 남부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가운데 전남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대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4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풍 피해에는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 기온이 23도, 대구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입니다. 엄희준 검사와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 1시간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통상 출퇴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심도 물리고 직접 입장문을 작성했다는 이 총장은 탄핵안이 문제되는 사유를 위헌과 위법, 사법 방해, 보복, 그리고 방탄 이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탄핵소추 대상검사 4명의 이름과 담당 사건들의 경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탄핵이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수가 급증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90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무장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와 국정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각종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부활할 정무장관직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원활히 소통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합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분명히 선을 그은 데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권 극한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자신을 향한 초보 운전자 등 경쟁 후보들의 비판에 할 말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YTN에 출연해 본인을 향한 공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할 정도지만 참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두렵다는 원희룡 후보의 공세 발언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저런 거밖에 할 말씀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원 후보를 겨냥해 전당대회에 등 떠밀려 나온 건 본인이 아니냐며 친윤 지원설, 용산 지원설을 암시하는 듯한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민심이 요구하면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는 물음에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다 끝나 무혐의로 나온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의 낚시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처리하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보자. 논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 협공에 나서 총선 책임론을 재차 꺼내들며 지금은 반성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나경원 후보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대통령의 빚을 갚아야 해서도 안 된다며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미래 비전과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후보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 총선 백서 발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 후보로선 백서가 자칫 감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일각에선 최상병 특검에 이은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낮 서울 등 수도권에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면서 불편을 겪은 분 많았을 텐데요. 서울에 올해 첫 호우주의보를 불러온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내륙을 오르내리며 이번 주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청계천은 산책로까지 금세 차오르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에는 올여름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우산까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중부지방 곳곳에서 호우특보와 함께 강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의 시간당 45.1mm, 경기 이천 중리동의 시간당 43.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에도 시간당 24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며 인천 옹진군에는 초속 22.6m, 충남 예산에도 초속 22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비는 밤사이 잦아들겠지만 장마 전선은 이번 주 계속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다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쪽에 비구름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주면서 지역적으로 강하고 약한 비가 반복하고 또는 많이 내리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한 주에도 이 비로 인한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 제주도와 남부지방 부근에서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할 걸로 보이는데 비구름을 발달시키며 전국 곳곳에 또다시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폭우를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의 특징은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입니다. 특히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시설물 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폭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3시간에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지역에 쏟아진 비로 주택 침수와 낙석 등 수십 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등 호우 피해 5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때 경기 지역에는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20m 정도 구르면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장맛비가 그치자 이번에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착지하지 않고 다시 상승한 상태에서 비행하는 방식인 고어라운드입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함께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 특보 속에 초속 26.8m의 태풍급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 또는 누덕이 지연됐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강풍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항에 항공기 이용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3시간 정도 지금 결항이 돼서 지금 기다리다가 지금 대구로 통해서 다시 부산을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벽체가 강풍에 날아와 도로에 부딪혀 부서집니다.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와봅니다. 제주의 한 아파트 외벽이 부서지며 파편이 주변 건물 앞까지 날아간 겁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벽이 심하게 뜯겨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외벽이 허물어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쳐 피해가 났습니다. 차를 좀 빼줘야 될 것 같다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갑자기 다 허물어져서 내려오고 그다음 차 위로 전부 다 쌓이게 됐습니다. 제주 산간과 제주 북부 중산간,
제주 공항이 있는 제주 북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종일 몰아쳤습니다. 소방당국의 강풍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여름철 홍수 때마다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홍수를 맞닥뜨리면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침수 위험 지역에 가까워지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2020년 7월 부산 초량에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인근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에 차들이 갇혀 14명이 목숨을 잃었죠.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되는 상황을 운전자가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운전자에게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알림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호우 시 차량이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지도 앱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홍수 주의 구간입니다. 홍수 위험은 이렇게 화면 알림과 함께 음성으로도 알려주는데요. 홍수 경보 반경 1.5km 이상, 댐 방류는 반경 1km에 진입하면 홍수 상황을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현재는 티맵이랑 네이버 지도 앱에서 음성 안내가 가능합니다.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앱은 카카오 내비와 티맵, 네이버 지도, 현대, 기아, 아틀란, 아이나비 등으로 이달부터 차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술로 반복되는 침수 사고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별도로 우회 도로를 안내하진 않기 때문에 홍수 위험 알림을 받았다면 무리해서 통과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유족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 정부에 민간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 업체 측에 18가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이 이곳에서 9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대책위 차원에서 더 구체적인 요구안을 가져온 겁니다.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며 진행 상황을 유족과 대책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내용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참사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재조사 의견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라. 이번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1, 2차 전지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유사업종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때처럼 아무런 대책 없는 사과 우리 받지 않을 겁니다. 거부할 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거고 재발 방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응당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대책위 측은 전날 추모제가 열리는데도 화성시청에서 취소 문자를 보내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매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추모제를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상승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먹거리 물가 불안은 계속됐고 기름값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물가는 날씨와 유가, 환율이 변수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씨가 좋았던 지난달, 수입 먹거리 관세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산 햇과일과 채소 출하가 활발했고 축산물 값도 안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7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2% 중반대로 내려온 겁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OECD 방식 근원 물가 지수도 2.2% 상승해 전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산물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선과일이 31.3% 오르며 신선식품 지수가 11.7% 상승했습니다. 특히 김은 28.6% 올라 3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식이 3% 올라 오름폭이 확대됐고 구내식당 식사비도 4.3%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도 4.3%로 1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요금을 보면 시내버스료와 지역난방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유가, 환율, 공공요금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과일 28종을 비롯해 먹거리 51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무는 28,000톤을 확보해 여름철 수요에 대응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는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습니다. 사과 중 과일류는 지난해와 같이 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탄저병 약제 지원 등 수확기까지 시기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소폭 인상을 검토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 달 1일 인상은 보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금액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연 1.7%로 4년 연속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출자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약 13만 9천 명이 189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된 여괴 탈세액은 무려 1조 3,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여괴 탈세는 해외로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번 돈을 몰래 들여와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요 사례를 볼까요? 부동산 개발 A업체 사주는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해서 자신이 보유한 업체 주식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개발 사업 결과 발표 직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 회피를 확인하고 자녀들의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증여세 수백억 원을 매겼습니다. 또 국내에 모회사를 둔 한 제조업체가 해외 생산 법인에 제조 기술을 제공한 뒤에 기술 사용료 수천억 원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낮춰서 국내에서 납부를 해야 할 법인세를 탄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계좌에 은닉한 뒤에 차명 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사업가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원정 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탄로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지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 비자로 신분을 세탁한 뒤에 자금을 해외 비밀 계좌에 감춘 탈세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코로나가 끝난 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원정 진료에 나섭니다. 해외 진료는 현지 병원 세미나로 위장해 관련 매출을 누락시켰습니다. 성형 시술을 하고 받은 돈은 과세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매각하고
외국인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뒤 또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4-5명으로 모두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 11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금 비자로 국적을 바꾼 뒤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해 해외 비밀 계좌에 숨긴 자금을 동거하는 외국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호화 주택을 구입한 사업가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출 대금을 미신고 현지 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도박 자금과 자녀의 해외 체류비에 유용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을 지탱해온 영세 납세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 역외 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 개발업체 9명과 국내에서 키운 알짜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 8곳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난 사고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차량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내달립니다. 길을 걷던 시민이 놀란 듯 쳐다볼 정도입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바로 뒤로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찌나 빠른지 차량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도에 번쩍이는 불빛이 비추더니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합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차량에 치인 사람들은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주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도 튕겨나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뛰어나온 시민들도 놀란 모습입니다. 음식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굉음에 놀란 듯 창문으로 몰려 바깥을 살펴봅니다. 제가 와 있을 때는 현장엔 아직까지 그 동료들과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몇몇 분들이 길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계신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사람들을 친 뒤 100m 정도를 이동하고 나서야 공포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는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EDR, 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데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급발진이냐, 운전자 실수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목격자 진술과 함께 브레이크 제동 여부를 살필 사고 기록 장치 조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니까 차의 상태를 국과수에서 조사할 거예요. 브레이크 제동 여부라든지 또 EDR 사고 기록 장치를 검사를 해서 나오는 기록이 과연 운전자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또 주변에서 목격자들을 한번 찾아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운전자의 적극적인 의지 한 가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명백하게 다 모아서 확인을 여러 번 하면서 또 현장도 한번 확인을 더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방향성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난 브레이크 밟았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CCTV라든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해가지고 거기 지금 그 급발진 차량이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거든요. 또는 뭐 EDR 기록을 확인을 해요. 네. 이게 마지막 차고 5초 전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사해서 급발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숨진 시청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게 돼 정말 안타깝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초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할지 사회적인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폭행 등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 달 남짓한 기간에 3,000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2곳 중에 한 곳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화가 잔뜩 난 듯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이 50대 여성, 곧 이사 가는데 통신비가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승인해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명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석 달 새 발생한 악성 민원은 2,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1,340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1,113건으로 90%에 육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나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도 182건에 달했습니다. 민원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는데 일본 천황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며 5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고 주기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으니 도지사와 함께 백두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직접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달 전 이 같은 악성 민원을 뿌리 뽑겠다며 고발 의무화와 전담팀 신설, 공무원 신원 비공개 확대 등 강화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319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곳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주 첫 대선 토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대법원이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의회 폭동을 일으킨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서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하며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 검찰의 기소에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처벌받는다면 바이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he could be a convicted felon as soon as he gets out of office. Joe could be a convicted felon with all of the things that he's done.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트럼프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행동으로 추후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는 공적 행위로 절대적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하고 의회 폭동을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동인지 하급심에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결론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게 됐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임기 중 무슨 짓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권력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Prosecutions to bring or not to bring are absolutely immune from suit. So concerns about the weapo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y a future president, for example, those just got a lot big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법 위에 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주도하면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의 힘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내륙을 통과하며 곳곳에 강한 비를 뿌렸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 충남 부여에는 시간당 45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서울에도 낮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며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비구름이 다시 강하게 발달하겠고 충청과 남부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기 북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까지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습도가 잔뜩 높아진 탓에 내일은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따뜻하고 습한 특성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더위를 몰고 오게 됩니다.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그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고기압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마다 후텁지근한 혹은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장마철 많은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